옛날 옛적 조선팔도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김진년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진현은 충청도 청주 출신으로 가세는 비록 기울었으나 총명한 머리와 굳건한 의지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학문에 정진하느라 다소 야위었지만 환칠한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깊은 고뇌와 지혜를 담은 듯한 맑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의 유일한 꿈은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드디어 과거 시험 날짜가 공표되자 진현은 홀어머니께 큰절을 올리고 몇 벌 안 되는 해진 도포와 붓, 먹, 그리고 약간의 노잣돈만을 챙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나귀 한 마리 빌릴 형편이 못 되어 터벅터벅 걷는 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희망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을 밤낮 없이 걸어 경기도 수원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이런 변고가 있나? 진현은 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았지만 사방은 온통 드넓은 들판뿐이었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옷은 이미 흠뻑 젖어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절망감이 밀려올 무렵 저 멀리 희미하게 작은 미륵당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살았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진 않으셨도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미륵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작고 허름했지만 비바람을 막아주기에는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젖은 겉옷을 벗어 한쪽 구석에 걸어두고 몸을 추슬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오는 적막한 공간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던 그때 미륵당의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한 여인이 다급하게 들어섰습니다. 그 여인 또한 진현처럼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으나 그 모습조차 감출 수 없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긴 윤매에 오뚝한 콧날,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정교하게 빚어놓은 듯했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하얀 뺨에 달라붙은 모습은 오히려 처연한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맵시와 몸에 밴 기품은 그녀가 양갓집 귀수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화영으로 이 근방에서 대대로 살아온 유서 깊은 가문의 딸이자 같은 고을에 사는 박서준이라는 선비의 아내였습니다. 화영은 친정에 잠시 다니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현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리 아름다운 여인이 있더니 혹 선녀가 길을 잃고 내려온 것은 아닐까? 또 부끄러워 고개를 돌릴 만한 화영의 미모에 진현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화영 또한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내의 모습에 깜짝 놀라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두 뺨을 붉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젊은 남녀의 만남에 좁은 미륵당 안에는 어색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미륵당 한쪽 구석을 자리를 잡았지만 마음은 온통 화영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인에게 말을 걸어볼 수 있을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구나. 줄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어느덧 해까지 져서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거센 빗소리 때문에 그들이 무슨 소리를 내던 밖에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둠 때문에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늘이 주신 기회다. 진현의 마음속에서 순간 그릇된 욕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증현은 어둠 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화영의 하얀 손을 발견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힌 듯 파르르 떨리는 그 작은 손을 보는 순간 진현의 얼굴은 불타는 듯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것인가? 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다니. 이 낯선 사내와 단둘이 좁은 공간에 갇힌 저 여인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 것인가. 나는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저 여인을 어찌해보려는 파렴치한 생각에 사로잡혔었구나.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 깊이 반성한 진현은 화영을 안심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는 일부러 철푸덕 자리에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릉. 푸. 아유, 피곤하구만. 실제로는 긴장과 자책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최대한 깊이 잠든 것처럼 보이려 했었습니다. 그의 요란한 코골이 소리가 오히려 화영에게는 이 사내가 내게 다른 마음은 없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길고도 짧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자 밤새도록 쉴 새 없이 퍼붓던 비도 마침내 멎었습니다. 진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일부러 잘 자고 일어난 척 으암하고 큰 소리로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말려두었던 겉옷을 걸치고 아무렇지 않은 듯 문 밖으로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갈 길이 멀구나. 어서 서둘러야겠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하지만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요, 선비님. 화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공포에 떨던 기색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난밤 저를 위해 일부러 주무시는 척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아니, 부인. 제가 잠든 척했다니요.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숨소리는 비록 요란하셨으나 몸은 어찌하지 못하셨는지 발을 계속 꼼지락꼼지락 움직이셨지요. 그리고 가끔씩 깊은 한숨을 내쉬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하신 이유는 필시 저를 안심시키기 위함이셨겠지요. 덕분에 저도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 놓고 밤을 지샐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속마음과 어설픈 연기를 모두 간파당했다는 생각에 진현의 얼굴은 다시 한번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알고 계셨다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황급히 자리를 뜨려는 진현을 화영이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선비님. 어디로 가시는 분이신지는 모르오나 하룻밤을 낯선 곳에서 함께 지새우고 작별하게 된 터에 서로 인사 한마디 없이 헤어지는 것은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서로 통성명이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현은 화영의 사려 깊은 말에 감탄했습니다. 허허, 부인의 말씀이 백분 옳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붙이면 혹여 희롱하는 것으로 오해받을까 싶어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충청도 청조 땅에서 온 김진현이라고 하옵니다. 10년간 오롯이 학문에만 몰두하던 차에 이번에 한양에서 과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과거를 보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가세가 비난하여 나귀도 빌려탈 형편이 못돼 제 두 발로 한양으로 향하던 와중에 뜻밖의 비를 만나 이곳 미륵당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이곳 경기도 수원 땅에 사는 선비 박서준의 아내 이화영이라고 하옵니다. 미륵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친정에 잠시 다녀오다가 뜻밖의 비를 만나 선비님과 같이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그나저나 어제 낮부터 이곳에 머무르셨으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을 터인데 시장하시겠습니다. 이것도 기이한 인연인데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 들러 변변치 않지만 조반이라도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길 떠나시기 전에 따뜻한 밥 한 술이라도 드시고 가시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화영의 진심 어린 배려에 김진현은 깊이 감동하여 사양하지 않고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화영의 집은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어 주인의 성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화영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능숙한 솜씨로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정갈한 반찬을 차려 진수성찬을 내왔습니다. 진현은 염치불고하고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화영은 자신의 남편 박서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서방님께서도 선비님처럼 오랜 시간 학문에 정진하고 계신답니다. 글 읽기와 학문 탐구를 참으로 좋아하시는 분이시지요. 성비님께서도 학식이 깊으신 듯하니 제 서방님을 만나신다면
분명 좋은 벗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서방님께서 잠시 다른 곳에 학문연구차 출타 중이시라 댁에 안 계시지만 선비님께서 과거 시험을 마치시고 혹여나 돌아가시는 길에 다시 이곳을 지나시게 된다면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그때는 서방님과도 대작하며 좋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온종일 남편 자랑을 하며 남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드러내는 화영의 모습에 진여는 다시금 어젯밤 미륵당에서 자신이 품었던 그릇된 생각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이리도 지아비를 끔찍이 아끼고 정숙한 부인에게 내가 어젯밤 무슨 해괴한 생각을 품었던 것인가. 진여는 식사를 마친 후 화영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부인, 따뜻한 식사와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제가 이번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는 길에 이곳을 다시 지나게 된다면 꼭 다시 들러 부인의 서방님께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동안 부디 강령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대화와 상황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화영의 시누이자 박서준의 여동생인 박민지였습니다. 민지는 평소 아름답고 현명하여 오라버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듯한 올케 화영을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웬 처음 보는 사내인데? 친정 식구 같지는 않고 필시 밤새 외간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게로구나. 그릇된 상상에 사로잡힌 민지는 며칠 뒤 오라버니 박서준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쪼르르 달려가 마치 큰 비밀이라도 고하는 듯 교묘하게 말을 꾸며 이간질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는 참으로 도량이 넓으신 성인군자이십니다. 민지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오라버니, 혹시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 올키 언니가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모자라 다음날 아침에는 웬 낯선 사내와 함께 집에 들어와서는 그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며 어찌나 웃음꽃을 피우던지요. 두 사람 사이가 보통 다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오라버니께서는 그런 올키 언니에게 아무런 내색도 않으시고 환히 웃어주시니 이게 성인군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동생의 악의적인 말을 들은 박서준은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평소 아내 화영의 정숙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아니뜬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생각과 함께 질투심과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곧장 아내 화영을 불러 매섭게 추궁했습니다. 부인, 며칠 전 밤 대체 어디에 있었소?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집에 데려왔다는 그 사내는 또 누구란 말이오? 화영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노기와 의심에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서방님, 그날은 친정에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큰 비를 만나 근처 미륵당에서 하룻밤을 피했을 뿐입니다. 때마침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한 선비님도 비를 피해 그곳에 계셨지요. 다음 날 날이 개어 그 선비님께 아침 식사라도 대접하는 것이 도리인 듯하여 잠시 대구로 모셨던 것뿐 다른 어떠한 연유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 좁디 좁은 미륵당에서 외간 사내와 단둘이 밤을 지새웠단 말이오? 박서준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지고 의심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리로 와보시오. 서방이 지금 여기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이오? 오늘 밤 한번 즐겨보시지요. 몰라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잡하고 음탕한 상상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화영이 결백을 주장해도 한 번 의심을 품기 시작한 박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감히 외간 남자와 밤을 보내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고하다니. 당신같이 부정한 여인은 내 아내로 단 한시도 보고 싶지 않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누이 민지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던 터라 당황하며 오라버니를 말렸습니다. 아이 참, 오라버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사내를 집까지 데려오긴 했지만 정녕 새언니가 그런 나쁜 마음을 품었겠어요? 조금 진정하세요.
그러나 그녀의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뭐들 하느냐? 당장 이 음탕한 여인을 밖으로 끌어내지 못할까? 결국 정숙한 아내 화영은 남편의 오해와 신우이의 모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실망과 좌절감에 휩싸인 채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 그는 우연히 예전에 화영의 초대로 들렀던 수원 땅을 다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화영의 집 앞을 지나치면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에도 낙방한 이런 초라한 몰골로 무얼 잘했다고 그분 댁에 들르겠는가. 다음에 기회가 다 급제라도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찾아뵙자. 이렇게 진현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 뒤 김진현은 지난열의 실패를 거울 삼아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다시 한번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의 피나는 노력은 헛되지 않아 마침내 이번 과거에서는 당당히 급제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이 어찌나 어려웠던지 전국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제자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한 명은 바로 김진현이었고 다른 한 명은 공교롭게도 몇 년 전 화영의 남편으로 들었던 박서준이었습니다. 박서준 또한 아내를 내쫓은 후 지난 날을 후회하며 더욱 학문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다른 급제자가 누구인지 궁금했던 김진현은 수소문 끝에 박서준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함께 방에 오른 김진현이라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오랜 시간 공부한 끝에 겨우 급제하게 되었지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늦게 급제한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길 멈추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정진하다 보니 늦게나마 이렇게 좋은 분과 함께 급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찌 늦었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현은 박서준의 겸손함과 깊은 학식에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에 성격도 잘 맞아 금세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학문과 인품을 존경하며 깊은 우정을 쌓아갔지만 그들은 서로가 과거 미륵당에서의 사건과 기이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께서 이번 과거에 단 2명뿐인 급제자들을 격려하고자 친히 궁으로 불렀습니다. 과인도 들었어. 이번 과거가 유독 어려웠다고 하던데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하오. 참으로 장하십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자라. 그런데 두 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궁금하구려. 과인이 경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소. 저는 충청도 청주 땅 김가의 아들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아왔사옵니다.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여 이번에 겨우 용문에 오를 수 있었나이다. 이어서 박서준도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히 아뢰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듯하오. 혹 경들은 살아오면서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선행을 베푼 적이 있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으니 한번 말해보시오. 임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진현은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선행에 대해 물으시는 연유가 무엇일까? 선행이라. 가난한 살림에 남을 도울 여력도 없었고 딱히 내세울 만한 선행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그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떠오르는 덫이 없어 난감해했습니다. 반면 박서준은 기다렸다는 듯 술술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어릴 적부터 길거리에 굶주리는 거린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려 노력했사옵니다. 또한 가세가 넉넉한 편이라 보릿 고개 때마다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 곳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나이다. 성산유수처럼 자신의 선행을 늘어놓는 박서준의 모습에 김진현은 더욱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김진현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임금에게 넙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오나 소신은 이렇다 할 선행을 베푼 기억이 없는 것 같사옵니다. 다만 허허, 그럴 리가 있겠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으니 잘 생각해 보시오. 분명 무언가 있을 것이오. 임금의 격려에 김진현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문득 몇 해 전 비를 피해 미륵당에 들렀다가 한 여인을 만났던 일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전하, 선행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오나 몇 해 전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오던 중 큰 비를 만나 길가의 미륵당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적이 있어옵니다. 그때 소인 말고도 비를 피하러 온 한 부인이 계셨는데 낯선 사내와 단둘이 좁은 곳에 있게 되어 매우 불안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소인은 그 부인을 안심시켜 드리고자 일부러 코를 골며 깊이 잠든 척하였을 뿐 다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사옵니다. 제가 덕이 부족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킨 것 외에는 달리 생각나는 선행이 없사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김진현이 말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을 때 옆에 서 있던 박서준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헛개비를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였느냐? 비를 쫓겨 미륵당에서 그 부인이 혹시... 박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몇 해 전 자신이 의심하고 내쫓았던 아내 화영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그리고 눈앞에 이 김진현이라는 선비가 바로 그 미륵당에서 아내와 함께 있었던 사내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의아하게 여긴 임금님이 박서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전하, 아무래도 김선비께서 말씀하신 그 미륵당의 여인이 바로 제 아내인 듯하옵니다. 소신은 그것도 모르고 아내를 의심하여 부정한 여인이란 매도하고 친정으로 내쫓았나이다. 내가 무슨 짓을... 박서준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김진현은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막힌 우연과 엇갈린 운명에 그저 할 말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그 꿈이 맞았구나. 사실 지난밤 임금은 기이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꿈속에 백발이 성성하고 허름한 차림의 한 노인이 나타나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전하, 이번 과거 급제자 중 장원은 마땅히 박서준이 될 것이나 사관들은 그의 글솜씨만을 보고 그리 판단할 것이옵니다. 허나 진실로 지조가 높고 덕이 아름다운 이는 김진현이니 부디 그를 장원으로 삼으소서. 이는 하늘의 뜻이니이다. 다음 날은 과거 급제자를 발표하는 날이었고 임금은 이 꿈을 예사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과거가 끝난 뒤 사관들이 올린 급제자 명단을 보니 놀랍게도 급제자는 박서준과 김진현 단 2명뿐이었고 사관들은 난장일치로 박서준을 장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전하, 박서준은 문장력이 출중할 뿐 아니라 선비로서의 절개 또한 높고 예절도 두루 갖추었으니 마땅히 장원으로 삼으심이 옳을 줄로 아뢰옵나이다. 그러나 꿈속 노인의 말이 마음에 걸렸던 임금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번 장원급제자들에 대해 특별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장원 선정은 내가 2사람을 직접 만나본 후에 판단하겠노라. 그리고 마침내 2사람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된 임금은 이들의 기이한 인연과 박서준의 아내와 김진현 사이에 있었던 일의 내막을 모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진현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덕목을 보여준 것이니 과인은 그를 이번 과거에 장원으로 삼겠노라. 또한 박서준은 비록 큰 실수를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그 또한 등용하여
나라에 봉사할 기회를 주겠노라. 한편 박서준은 자신은 어리석음과 경솔함으로 인해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궁궐을 나오자마자 황급히 아내 화영이 머물고 있는 옛 처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부인,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부디 이 어리석은 치아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그러나 화영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이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방님께서는 저와 소통하려 하지도 저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장자께서는 말씀하셨지요.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아서 수족이 잘린 곳은 다시 입기 어려워도 의복은 해지면 새 것으로 갈아입으면 그만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미 서방님께는 헤어져 버린 의복과 같은 존재일진데 어찌 다시 그 의복을 입으려 하시나이까. 그렇소. 부인의 말이 모두 맞소. 내 스스로 소중한 옷을 상하게 만들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려. 그가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화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옷고름이 낡고 해졌다 한들 정이 들고 소중한 옷을 어찌 그리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정이 든 귀한 옷이라면 낡은 부분을 정성껏 다리고 해진 부분을 기워서라도 계속 입는 것이 또한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는지요. 저는 언제고 서방님께서 지난날의 오해를 풀고 다시 저를 찾아와 주시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화영의 눈가에도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부인. 박서준은 아내의 넓은 마음에 감격하여 그녀를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오해와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부부의 연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받은 박서준은 김진현에게 찾아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공, 나는 살을 맞대고 살아온 내 아내조차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내쫓는 어리석음을 범했는데 김공께서는 오히려 내 아내의 정절과 명예를 지켜주셨구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진심으로 감사드리오. 박궁,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분께서 오해를 풀고 다시 재회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치 제 일인 듯 기쁩니다. 그 후 화영은 박서준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와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하고도 기이한 인연으로 맺어진 박서준과 김진현은 그 누구보다도 우애 깊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언제나 함께였으며 때로는 현명한 화영의 조언을 들어가며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쳐 후세에까지 그 이름이 존경받는 관리로 남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오묘하여 때로는 한순간의 만남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엇갈린 운명이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어준 가장 귀한 인연이라 하였으니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